기업을 휴강이 명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부터 30분간 같이 잘까요? 네. 불 끄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남 이상 들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건데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 이건 연구기관마다 다 달라요. 그 사설 연구기관들 보면은 뭐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높게 연구한 기관도 있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걸 보니까 노부부 두 사람은 230만 원이 있어야 되고 단독 노인은 130만 원이 있어야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정도는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230만 원, 130만 원.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단독. 세금,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세금, 은퇴 후에 그게 또 문제예요.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문에. 어쨌건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분하고 그냥 갑자기 은퇴해가지고 하신 분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틈틈이 노후 대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4번 문제죠.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예. 예. 형사처벌이요? 바로? 내가 국회의원 아들인데 말썽을 뿌리고 다니니까 지 앞에 두고 때리니까 계속 그런데 일부러 형사들이 때린 거예요. 이거 국면에 쓰고서. 근데 이 형사들이 미리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걔가 작전을 하는 말이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는다고 그랬대. 형사가 너는 현장에서 찍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잡히건 현장을 벗어났다가 잡히건 범죄가 성립되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거 다 따져가지고 이제 책임성 제일 마지막에 이제 책임성을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14세 미만이면은 이제 촉법소년이니까 촉법소년이니까 당연히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 대비해서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면 되고 그 드라마 내용은 이제 장제원 아들 얘기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 네? 그 하나는 그 장제원 있잖아요. 그 부산 사상구 출신 그 아들놈이 노엘인가 저기 이 래퍼. 노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치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요.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정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맞아, 우리나라에서. 억울하면 출세해야죠. 괜히 또 우울해지네,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또 돕는다고 하잖아요. 결과도 좋게 나오겠죠. 갑니다. 4번 문제. 다음에 갑과 을이 지닌 국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값을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을 적게 해서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경 국가죠. 그러니까 값은 국가 중에 근대 야경 국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야경이 한자로 써보면 어떻게 들어요? 밤야자에다가 경계할 경자거든요. 야경. 네? 야경. 그러니까 저녁을 경계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경이니까 이건 국가의 목적이 치안과 국방에만 국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잡고 간첩 잡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나머지는 최대
자유보장. 어느 시험에서가 아니라 이번 EBS 교재 제가 재선언하에도 강의하다 보니까 여기를 무제한 자유보장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로 해서 문제를 냈더라고. 근대 야경 국가는 치안과 국방에 국한하며 시민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틀렸어요. 무제한이 아니라 최대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자유라는 것은 최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를. 자유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헌법 시간에 공부했지만 국민의 자유권이나 사유권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원칙이 뭐예요? 법률이. 원칙은 법률. 법률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명령이나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외국과의 조약 등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제 값은 이 야경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경 국가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걷으면 안 된다니까. 세금도 적게 걷고 대신에 국가가 해주는 것도 없어. 이게 근대 야경 국가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있는 놈, 가진 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비판한 것이 이제 이걸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나세리한 사람인데 예전에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 이걸 싸구려 정부다. 싸구려 정부야. 값싼 정부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빈부 격차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가진 놈은 계속 많이 갖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 가난해 세습.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현대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온 거야. 이 복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라는 말 쓴 지 얼마 안 됩니다. 70년대에 사용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뭐냐면 야경, 치안, 국방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되고요. 국민들의 주거생활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극 국가고 큰 정부가 되는 것이죠. 을은 보나마나 그걸 거야. 한번 보자고요. 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개입해서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은 근대 야경 국가론자고 을은 현대 복지 국가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옳은 설명 골라보자고요. 1번에 값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값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 오히려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자는 거죠. 1번은 조금 거리가 멀고 2번 을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인정한다. 정답이죠. 재산권도 네 멋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국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인정하는 건 근대 야경 국가 을입니다. 그 다음에 값은 적극적인 자유보장. 을은 거꾸로 돼 있죠. 값이 소극적 자유고 을이 적극적 자유입니다. 이걸 경제와 연결시켜 볼까요? 근대 야경 국가의 경제관은 뭐예요? 자유 방임 자본주의죠? 자유 방임 자본주의라고. 이게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경제편에서 공부했죠? 아담 스미스라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된다? 시장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시장의 가격 기구가 다 해결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가격 기구가 모든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믿는 도끼 발등 찍히죠? 세계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현대복지국가가 등장하고 이 현대복지국가에서의 경제정책은 수정자본주의죠.
그게 이제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우리 경제편에서 공부했죠? 이게 시장이라면 이게 정부예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이게 시장이라면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 그래서 정부 실패 대표적인 현상으로 70년대 두 차례 걸친 오일 쇼크, 서귀파동으로 요걸 경험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이거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다시 옛날로 가자. 신자유주의. 이렇게 3단계로 우리 경제편에서 공부했어요. 5번으로 갈게요. 그림의 가나다라에 부합하는 정치 권력 행사의 사례로 오른 걸 찾으래요. 그림을 보니까 세로축이 합법성, 위로 갈수록 높고, 가로축은 정당성. 가번을 볼까요? 가번은 정당성은 낮지만 합법성은 높은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데 사례로 맞는가 보자고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당성은 정당성은 높으니까 나나 라로 가야 돼요. 나나다. 그럼 합법성은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긴급 재정경제처분 명령권은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합법성도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나번으로 봐야겠네. 나.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나. 합법성, 정당성 다 확보한 경우네요.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이 비록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유신헌법. 이건 유신헌법은요, 합법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다로 가야지, 다. 그 다음에 3번에 다. 대통령 3선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4.4.5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적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그 2번에 나와 있는 사례나 3번에 나와 있는 사례나 합법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3선, 이게 지금 3선 개헌인데, 이거 다큐멘터리를 설명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3선 개헌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게 1948년 7월 17일이잖아요. 근데 52년에 헌법을 한번 고쳐요. 52년에 고치거든요. 52년이면 한번 생각해 봐요. 50년에 6.25가 발생했죠. 그리고 54년에 휴전되잖아요. 7월에. 그러니까 52년이니까 이게 6.25 때라고, 6.25 때. 전쟁 중에 헌법이 고쳐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히 갈게요. 이승만이 자기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개헌한 거거든요.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이승만이 대통령의 임기가 미국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4년이면서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몇 년 할 수 있어요? 8년 할 수 있다고. 8년. 근데 이승만이 8년 딱 하고, 8년 하기 전에 이승만을 어디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뽑아서 됐는데 자유당이 이게 이승만하고 좀 사이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뽑으면 또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그 6.25 그 동란 중에. 그게 1차 개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쳐가지고 2번 했잖아요. 그럼 2번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개헌을 하는데 하여튼 2차 개헌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임기는 4년이며 1차 연에 중임한다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요. 단 초대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하여튼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예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차 개헌이라고. 2차 개헌. 그러니까 이 2차 개헌 때 근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205명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인 13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135명이 찬성하고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부결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이걸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135.444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0.5가 안 되니까 이거 445 하면 없어지니까 135명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린다고. 대단한 꼼수죠. 이게 바로 445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승만이 3번 하잖아요. 3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박정희가 이승만 3번 했으니까 나도 3번 할게. 그게 바로 이 삼성개헌이라고. 3번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근데 다 반대하니까 국회의사당 밖에 별관에 가서 오밤중에 그냥 3번 두드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유명한 이거 날치기죠. 유명한 날치기. 이거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 사업. 지금 어디, 지금 3번. 5번에 3번. 대통령 3선 제안을 철폐하기 위해 445입의 논리를 적용시켜 정종섭 이달의 헌법 개정을 기습 처리했다. 박정희 시절의 3선 개헌입니다. 이건 정말 합법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것이니까 답은 맞죠? 정당입니다. 나번은 확인해 볼까요? 입법권을 행정부에 부여하여 행정부가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게 하는 법률이 여야 합의에 통과해. 여야 합의했으니까 합법성이 있지만 정당성이 없는 거죠. 합법성은 있지만 정당성은 없다. 그러니까 가번으로 가야겠죠. 가가 아니라 가번. 6번으로 갈게요. 가에서 다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옳은 걸 고르래요. 가번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협상을 통해서 합의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 대안적 분쟁이 나오게 되는데 나번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가 합의한 제3자의 결정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소송까지 가게 된다고. 소송까지. 이건 대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불만이 있으면 소송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원만하지는 않고. 답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나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나번은 강제성이 있지만 소송까지 갈 수 있고 답번은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거지. 가장 좋은 건 가번이겠죠. 서로 합의하에서. 그러니까 굳이 용어로 표현한다면 가번은 합의에 의한 해결 방식이고 나번은 중재에 의한 방식이고 답번이 조정에 의한 해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볼까요? 옳은 것을 제로겠네. 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할 뿐 객관적인 제3자의 개입 없이 해결되는 방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1번 틀렸고 2번 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이건 대안일 뿐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다는 제3자가 발행한 분쟁 해결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해야 성립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싱겁게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나다 모두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결을 아닙니다. 법원의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가번은 법원 안 거쳐도 되겠지. 근데 나다는 법원을 거쳐야 돼요. 넘어갑니다. 7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견해. A군은 장애 특례로 대학에 입학했지만 불편한 것이 많다. 그가 강의를 듣는 대학 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한 곳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소변통을 들고 다니고 있다. 자, 이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권력 남용이 없어야 한다. 기회균등, 국가로부터의 자유보장, 인간 존중의 이념 충실. 4번이죠? 이게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인간 존중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화여자대학에서 장애인이 한 명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은 장애인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강의를 받으라는데 계단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한 1인용 엘리베이터를 넣어줬더라고요. 이런 건 참 다양한 일이죠. 미담으로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미담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그 제도가 다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줘요. 네? 장애인 피아니스트 했어요? 거기까지 모르고. 그렇구나. 자, 8번으로 갈게요. 잘못된 걸 고르래요. A는 B와 결혼하여 C를, 와, 이거 봐라. 이것도 친족 계보도 그리하겠네. A는 B와 결혼하여 A는 B와 결혼하여 C 딸을 낳았고 남편 B B가 남편이네요. A가 아내고 딸 C B가 자주 폭력하여 C의 양육에 관심 없다. 이에 A는 아내입니다. B와 이혼했네. 이혼하고 C를 양육을 했다. 그리고 A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친정어머니 D가 있네. 친정어머니 D와 함께 C를 키웠다. A는 병을 얻어 사망하고 말았다. 1년 전에 E와 재혼한 B. 또 E하고 재혼했네. 또 연락되질 않고 C. 초등학교 때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1번. 자, 여기서 A가 사망을 한 거죠. A가 전 재산을 C와 D에게 주겠다고 유언하였어도 B는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끝났어요. 남입니다. 이혼했잖아요. 따라서 유류분 주장 못합니다. 그렇게 정답 나왔네요. 1번이 잘못된 걸로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공부거리를 확인합시다. B와 D 간의 친족관계도 소멸되겠죠. 장모님이 아니야 이제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소멸됩니다. D는 C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E는 C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E는 C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러죠? 친생년 아니지 뭐. 이게 B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양자로 입양이 가능해요. 양자나 친양자가 모두 가능합니다. 9번 문제. 다음 글이 주장하는 정치의 성격과 부합하는 진술. 군주는 기본적으로 인간이어야 하지만 필요시 언제라도 동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느낌이 오시나요? 군주는 동물, 맹수가 될 수 있어야 된대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의 스승인 케이로는 켄타우로스의 일족인 반인 반마이다. 이는 군주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이 글이 주장하는 정치의 성격. 사람은 때로는 인간 대우도 필요하지만 동물과 같은 대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걸 골라봅시다. 정치란 인과 의를 실천하는 활동이다. 이거 누구 얘기죠? 인과 의. 몰라도 됩니다. 맹자입니다. 맹자. 맹자의 왕도 정치론에서 인과 의를 강조하죠.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론이에요. 2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정치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인 활동이다. 너무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권위적 배분. 이스턴 교수가 얘기한 거죠. 이 권위적 배분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더라? 권위적 배분을 위한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투입과 선출이 있었죠.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었고.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다 그림은 국제행위 주체.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네요. 국제행위 주체. 4가지가 있었죠.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한 국가 행위체, 영향력 있는 개인.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었어요. 옳지 않은 걸 찾으려네요. 그러니까 갑국, 을국,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초국가적 행위체가 있네요. 초국가적 행위체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국제기구.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있었죠. 1번으로 갑니다. 기업, 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다. 그렇죠. 국가라는 게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지게 되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1번 맞아요. 2번. 니은의 사례. 그러니까 을국에서 갑국으로 화살표가 가 있네요. 외교관의 신임 접수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을국과 갑국이 이제 외교관을 보내고 또 외교관을 받기도 하고. 2번도 맞네요. 틀린 거 골라야 돼요. 3번. 디귿의 사례로 디귿은 국가하고 초국가적 행위체인 A하고의 교류입니다. 디귿의 사례로 국제사면위원회 AI,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표현하죠. 가 언론 탄압 중단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맞잖아. 국제사면위원회라는 국제기구가 국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니까요. 맞고. 4번이 틀렸나 봐요. 니을과 달리, 즉 초국가적 행위체와 달리 기업, 국가의 관심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아까 국제사면위원회만 놓고 본다면 국제사면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한정될 수도 있고 포괄적일 수도 있으니까 달리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니은이나 기억이나 모두 특정 분야나 포괄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10번 기억, 니은, 지도 다시 한번 기억은 국가로 봐야 되고요. 국제행위 주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갑국과 을국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외교관을 파견할 때 우리나라하고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사 파견하죠.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또 대사 파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 신임 접수 그 얘기가 니은번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디귿번에 국제사면위원회 이건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니까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디귿번, 디귿의 영향력이 바로 이 3번 맞는 것이고, 4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특정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1번 밑줄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 단 바닥까지의 수요 공급 곡선은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우상향, 우하향 한다는 얘기예요. 겹치니까 좌우 대칭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바닷가재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에 메인주, 메인은 주 이름인가 보네요. 메인주 어딘가는 모르겠네. 메인주의 어부들은 바닷가재를 파운드당 4달러 50센트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닷가재 수요가 훨씬 많은 여름에는 파운드당 3달러밖에 받지 못한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재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에는 비싼데 바닷가재를 많이 필요한 수요가 훨씬 많은 여름에는 오히려 싸요. 그 얘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재 공급은 증가하는데 그 증가폭은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 증가폭이 훨씬 큰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싱거운 문제. 12번. 표는 각국과 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시장이 2개 나와 있네. 갑국. XJ 시장이라고 그랬네.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XJ에 대한 수요와 XJ에 대한 공급이 이퀄 지점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소비자 보니까 저예요, 최고예요. 최고죠. 최고 가격을 이렇게 시치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초과 수요가 발생. 근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XJ 공급만 크게 변동하여 해당 가격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졌어요. 해당 가격 정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예 시장에서 이 가격이 결정됐다는 얘기야. 시장에서 이 가격이 결정됐다. 뭐 때문에?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네. 그 다음에 을국을 볼까? 을국. 자, 을국도 마찬가지. 이 YG 시장으로 표시되어 있죠. 역시 여기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생산자 보니까 최저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그 아래에 최근 상황 수요만 크게 변동해서 해당 가격 규제 정책의 실효성 역시 결국 이 최저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 거야. 그런데 뭐만 변했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되네. 수요가 증가해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소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봐야겠네. 1번. 니은. 갑국이야. 갑국은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입니다. 갑국은 초과 수요. 그 다음에 을국, 니을이 이제 YJ 시장이니까 을국이죠. 이때는 초과 공급입니다. 반대로 돼 있어요. 1번은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갑국에서 기역의 증가. 기역이 뭐죠? XJ 공급. 여기 XJ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D가 수요가 감소. 수요?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틀렸네. 2번은 앞부분은 맞았는데 뒷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기역의 변동으로 갑국에서 XJ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거래량이 여기에서 여기로 거래량 증가. 맞네?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디귿의 변동으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역시도 여기서 거래량 증가.
됐지요? 우리 시험은 각 극 중에 하나만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온 것이니까.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고 취업률과 고용률이 나왔네.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구분해 놨네요. 1번으로 바로 갈까요? 1분기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적다. 확인해야겠죠? 이거 눈으로 잘 해결 안 되니까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15세 이상 생산인구, 노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인데 1분기를 보니까 일단 15세 이상 인구가 고정돼 있다고 전제돼 있어요. 생산인구는 고정돼 있습니다. 1번 1분기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적다. 이걸 확인하려면 먼저 고용률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51이죠. 고용률이니까 얘분의 얘가 51이라고. 51.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얘가 51명이라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이 경제활동 인구는 51명보다 더 많겠죠? 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훨씬 많지.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이걸로 끝났잖아요. 다시. 지금 생산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고정된 상태에서 고용률이 51%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생산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취업인구는 51명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실업인구까지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는 51명이 훨씬 넘어요. 그럼 얘는 50명보다 적어야겠지.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2분기의 취업자 수는 1분기보다 많다. 확인해야겠지. 1분기의 고용률은 51이었고 2분기에는 50으로 줄었죠.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줄은 거야. 왜냐면 이거 고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취업자 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 2분기의 취업자 수는 1분기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지. 고용률이 51에서 50으로 줄었으니까. 2번도 땡. 3번. 2분기의 취업자 수는 1분기와 동일하다. 실업자 수. 실업자 수니까 어떻게 돼요? 1분기의 실업자 수는 그럼 취업률을 보면 95에서 95 취업률은 똑같죠? 그러면 실업률은 5% 똑같을 거야. 그런데 이게 다르잖아. 이 취업자 수.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고용률은 줄었어요. 그런데 취업률, 요걸 취업률은 95 똑같아요. 95에서 95로 갔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분명히 줄었어요. 얘 줄었어? 그럼 얘는 늘어야지. 얘는 늘어야지. 동일하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4번이 맞나? 확인. 3분기의 실업자 수는 2분기보다 적다. 3분기를 보니까
95에서 고용률은 3분기 고용률은 50에서 50 똑같네요. 고용률은 똑같아. 고용률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취업률도 고정된 거겠지. 그 다음에 취업률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취업률이 늘었다는 얘기는 얘가 고정되는데 늘었다는 얘기가 줄었다는 얘기잖아. 얘가 줄었으면 얘가 줄어. 취업이 줄어야지. 이해됐어요? 다시. 3번을 보면, 4번을 보면 3분기에 실업자 수를 묻고 있는데 3분기 때 고용률은 2분기와 비교했을 때 똑같아요. 고용률은 50으로 고정됐다고. 고용률이 고정됐으니까 15세 이상 인구가 고정됐으니까 얘도 고정돼야 된다고. 얘도 고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취업률이 95에서 96으로 늘었다고. 95에서 96으로 늘었으니까 얘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 고정이면 취업자 수도 고정. 여기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의 인구가 줄으니까 취업률이 고정.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율이 늘은 거예요. 율이 늘었어요. 취업률이 늘었잖아요. 잠깐. 취업률이 늘었으니까 네.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취업률이 늘었으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야 봤다는 얘기. 이게 얘가 줄었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줄은 거지. 실업자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것으로 정답. 이런 추론 문제가 최근에 잘 나와요. 실업률, 고용률 관련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 이것도 설명할 게 좀 있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실질 GDP하고 실질 GNP가 나왔네.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조금 이따